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레볼루션 5장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도시설계를 공부하고 있는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5장은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런칭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혹시 플랫폼을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 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레볼루션 5장은 런칭, 부제는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시작하는 8가지 방법입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의 프로모션 전략은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푸시, 둘째가 풀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는 방법, 당기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플랫폼 세계에서는 밀지 않고 끌어당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푸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잠재적인 고객의 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자원이 희소한 세계로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의 메시지가 소비자 앞까지 다가가 홍보를 해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생활 필수품들을 구매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잘 보이게 진열되었던 위치나 판매사원의 권유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세계는 다릅니다. 무작정 고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들이미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제품과 그에 대한 메시지가 한없이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정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쉽게 분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레베카 블랙의 프라이데이 같은 유튜브 영상들은 입소문으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을 끌어당겼는데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풀 전략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방식입니다. 전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관여, 그리고 그들의 활발한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풀 전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페이팔입니다. 인터넷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던 98년쯤에 젊은 기업자 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라는 사람입니다. 둘은 콘피니티라는 스타트업을 만들게 되는데 PDA와 같은 무선 단말기에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서 꽤나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둘은 이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의 시작 당시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거품이 꺼질 조짐이 보였고 닷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성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에서 굉장한 액수인 매달 $10,000,000라는 금액을 들이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페이팔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에 빗대어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판매자가 없으면 구매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페이팔은 이렇게 판매자도 없고 구매자도 없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런칭했을까요? 페이팔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순성입니다. 예전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초기 진입부터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팔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고가 아닌 자발적 입소문을 유도하는데요. 사용자의 관여가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실제로 돈을 쥐어주었던 건데요.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10를 주고 추천하는 경우는 더 $10를 지불해서 신규 고객이 총 $20를 받게 됩니다. 그럼 가입자들은 회원 계정에 $20를 쓰기 위해서라도 페이팔에 실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가입자들은 이런 페이팔의 편리함 덕분에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그러면 또 판매자 역시도 페이팔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드백 고리가 생겨납니다. 이런 피드백 고리가 생겨나게 되면 네트워크는 알아서 굴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장률을 더 크게 올릴 방안을 마련합니다. 2000년 초에 인기 온라인 경매 사이트였던 이베이에서 페이팔의 인지도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던 건데요. 이베이는 페이팔이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판매자 대부분이 전업 상인이 아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없는 평범한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은 이베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방안이 고객이 이베이에서 상품을 사면 결제는 페이팔로 해달라고 하는 자동화 봇을 작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고객의 수요가 확실히 늘어남에 따라 판매자들의 다수가 페이팔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베이는 자사일 등에 엎혀서 성장하는 이런 페이팔을 지켜보다가 빌포인트라는 자체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상 사용자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당시에 큰 금액이었던 14억 달러로 페이팔을 인수하게 됩니다. 빌포인트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후발주자였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 항상 후발주자가 불리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서 다른 전략을 취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던 메가업로드, 비메오입니다. 같은 산업에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세 곳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유튜브는 콘텐츠를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당시 인기 SNS였던 마이스페이스의 주 사용층이 인디밴드였는데요. 이 인디밴드가 동영상을 올리기 쉬운 유튜브의 주된 콘텐츠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 인디밴드를 따라서 소비자가 들어오는 구조를 가져서 이제 유튜브는 성공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는 콘테스트를 열어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고의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는 광고 수익 특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생산자들에게 집중함으로써 플랫폼에 콘텐츠를 심고 콘텐츠를 찬성과 반대를 누르게 해서 품질을 관리해 나가게 됩니다. 유튜브가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후발주자로 메가업로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시장 개척자인 유튜브에 비해서 이점이 없었고 같은 전력으로는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라는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불법 복제, 포르노 카테고리를 운영하면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소송에 휘말리고 부정적 여론에 노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쟁자는 비메오입니다. 역시 후발주자인데 비메오는 메가업로드와 달리 유튜브처럼 생산자에 집중하는 정면 대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튜브가 생산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와 비디오 간의 매칭을 개선하는 소비자 중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메오는 이런 방향선회를 틈타서 생산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품질 높은 도구로 고해상도 비디오 재생 지원, 블로그 영상을 제공하는 인베드 플레이어 등 월등한 인프라를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런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플랫폼을 런칭할 때 경쟁자가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구조 설계 시 이런 틈새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성공적인 플랫폼은 다음에 검증된 8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끼 따라가기 전략입니다. 시험용 프로젝트로 이미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상태에서 검증된 인프라 위에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업체인 파이프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를 대거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열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경우는 무선 기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본 통신회사 NTT와 제휴해서 무선 시장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증명해냅니다.
그 후 수십 개의 기업들이 토끼를 따라가듯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토끼 따라가기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 창출의 실현입니다. 가치 단위를 만들어서 초기 사용자들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오면서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허핑턴 포스트는 먼저 양질의 블로그 포스트를 쓸 수 있는 필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독자들이 들어오고 독자들은 스스로 작성한 포스트를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하게 됩니다. 콘텐츠 생산자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독자가 더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사용자 그룹을 유인할 플랫폼을 설계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소비자나 생산자 그룹 중 하나를 끌어들이는 건데요. 시장 한쪽의 사용자 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반대편 사용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약 플랫폼인 오픈테이블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에게 관련된 이런 가치 단위가 생성될 조건을 작은 규모로라도 만들어냅니다. 이후 더 많은 가치 단위를 생성하게 되면서 소비자, 생산자를 동시에 끌어들일 활동에 매진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하버드 대학이라는 작은 사이트에서 커졌다는 점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개별적 혹은 동시에 조합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혀가기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플랫폼 사용자에게 업혀서 내 플랫폼으로 오게끔 만드는 방식인데요. 페이팔도 이베이에 업히는 전략을 사용했었죠. 저스트 다이얼이라는 인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상거래 시장은 400만 개가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입니다. 그들은 업종별 전화번호부를 모으고 인력이 일일이 발로 뛰는 방식으로 기업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화번호부 서비스를 운영해서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고마움을 느낀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입을 하게 유도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마이스페이스의 성장 흐름에 올라타서 인디밴드들을 끌어오기 위한 동영상 도구를 제공했고 이후에 마이스페이스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씨 뿌리기 전략입니다. 플랫폼 자체가 최초의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후에 다른 사용자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전략인데요. 구글이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발표했을 때 $500만 상금을 씨앗으로 시장에 뿌리게 됩니다. 또한 구글은 최고의 앱을 개발한 자들에게 이런 상금을 주고 승자는 상금을 받는 뿐만 아니라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받아갑니다. 가끔은 가짜 단위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씨 뿌리기 전략도 구사되는데요. 데이팅 서비스에서 가짜 프로필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매력적인 대상을 만들어내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레딧에서 공유되길 원하는 콘텐츠를 관심 포스팅으로 조작해서 올리고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로 형성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쿼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편집자가 직접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명 브랜드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핵심 참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특정 사용자 그룹이 너무 중요해서 이 플랫폼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성패를 위해서 특별 혜택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와 같은 기업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기를 만들어 소비자와 게임 개발자의 컨텐츠를 연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게임인데요. 특히 스포츠 게임 선두주자인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회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EA는 달콤한 제휴관계를 제안받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그를 통해서 참여자가 생산하는 가치를 독점 사용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스위스 우체국이 있습니다. 디지털 메시지 플랫폼으로 변신하기로 하는데 전통적인 배달 방식을 편하게 느꼈던 완고한 고객들이 수천 명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패드를 수천 대에 무상 지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물리적인 우편 서비스에서 전자메시지 배달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는 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스위스 최대의 애플 제품 판매자로 등극하는 부수적인 혜택도 누리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면 우수 전략입니다. 닭 그리고 달걀이라는 양면을 모두 택하는 전략이 아닌 한쪽인 단면을 우선 목표로 하고 차후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식당 예약 프로그램인 오픈테이블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먼저 식당 점주를 대상으로 예약 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식당들이 테이블 좌석 관리로 사용하게 합니다. 레스토랑의 참여가 충분히 증가한 후에는 고객들이 직접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당으로부터 예약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인도의 레드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운영자에게 좌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용자를 늘려나갔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생산자를 주도한 전파 방식입니다. 생산자를 끌어들일 플랫폼을 설계하여 생산자가 데려오는 고객을 플랫폼 사용자로 만드는 건데요. 인디고고나 킥스타트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펀딩이 필요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 사이트를 열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킬쉐어나 유데미 같은 교육 플랫폼도 생산자가 소비자를 불러오는 전략으로 성장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강사를 끌어들인 다음 온라인 강좌를 열어 학생들이 플랫폼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빅뱅 전략입니다. 빅뱅은 전통적인 푸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앞에서는 푸시 전략이 무한 경쟁에서 성장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빅뱅 전략은 플랫폼에 대한 막대한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트위터는 출시 당시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2007년에 있었던 음악 축제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열릴 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행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봄에 개최되는 음악, 영화와 관련된 페스티벌인데요. 평균 50여 개국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장의 주 통로에 대형 평면 모니터 한 쌍을 설치를 하는데요. 사용자가 트위터 SMS 전송 코드로 문자를 보내면 즉각적으로 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에 뜨는데 수천 명이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걸 보면서 트위터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네트워킹 사이트로 등극하게 되죠. 마지막 전략은 마이크로 마켓 전략입니다. 이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작은 시장을 목표로 시작하는 건데요. 연관성이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어 성장 초기 단계에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높고 매칭도 쉽게 이뤄집니다. 페이스북이 등장할 당시에 프렌즈터나 마이스페이스라는 두 거물이 SNS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발주자에게 가혹했던 시장이 이 SNS입니다. 사용자들은 뭔가 완전히 새롭지 않은 이상 이런 신생 SN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승자가 되었을까요? 페이스북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는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일단 출시해서 사용자 500명을 끌어모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첫 화면에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시면 단순히 학교 친구를 찾는 데서 시작했는데요. 회원 간 상호작용 품질이 높아지면서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듯이 하버드 대학 밖으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새로운 캠퍼스마다 사용자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때로는 대학 기존의 인트라넷과도 경쟁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과 같은 형태인 다른 대학 캠퍼스 사용자들과도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확장 속도는 바이럴 확산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바이럴 확산 전략은 풀 기반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논의한 모든 서비스 출시 전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바이럴은 전염성 질환, 즉 바이러스의 확산에 빗댄 말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에서 숙주, 병원체, 매개체, 수용체 4가지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유행병이 되는데요. 이처럼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송신자, 가치 단위, 외부 네트워크, 수신자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전통적인 마케팅 관리자 고용 없이도 이런 바이럴 확산되는 구조로 성장해 왔는데요. 바이럴 확산에 빗대어 인스타그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송신자는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로 방금 찍은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때 가치 단위라는 것은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가 친구들과 공유한 사진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사진이 페이스 등으로 전파돼서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효과적인 외부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사용자, 즉 수신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호기심을 느껴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다시 자신의 사진을 찍어 송신자로 활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는 파이프라인이나 제품 중심 산업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형태의 성장 주기입니다. 바이럴 확산을 원하는 플랫폼 관리자라면 주기를 시작할 이런 규칙, 도구들을 만들어 생태계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 설계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럴 확산은 송신자의 가치 단위를 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송신자가 가치 단위를 전달하는 것은 입소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용자가 플랫폼이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때 입소문이 나지만 플랫폼의 경우는 가치 단위 전달이 굳이 플랫폼을 언급하지 않고도 만든 결과물을 퍼뜨려서 간접적으로 알려 그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자들은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 유튜브로 제작한 동영상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알립니다. 이 경우에 설계자들은 이런 외부 네트워크로 보내는 행위가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확산되게 한 것처럼 바이럴의 기본 요소인 가치 단위는 확산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플랫폼 사용자들은 자신의 비밀 정보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공유하는 것처럼 쓰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산 가능한 그런 가치 단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징가, 슬라이드 등 이런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바이럴 확산을 이룩해 왔습니다. 성장이 발판이 될 만한 외부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사용자들과 창조적으로 가치를 더하는 전략을 계속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에게 어필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수신자는 자신이 본 가치 단위가 관심 대상인지 재밌는지를 파악하며 제응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면 이제 널리 확산이 되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상호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관리자들은 이러한 가치 단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치 단위를 생성하기 때문인데 관리자가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직접 사진을 선별하거나 멋있게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또한 직접 사용자의 동영상을 감독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페이스북도 재미없다고 그 정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에게 이미지 편집 도구를 제공하고 해시태그를 달게 하는 등 사용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모든 신생 플랫폼이 이런 바이럴 확산의 기회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서 기회를 잡으면 국내 그리고 세계 시장까지 지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5장에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런칭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자가 제안한 8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성공적인 플랫폼 런칭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